저는 33,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채무를 갚고 있지만 20살 이전까지만 해도 빚이라는 건 뉴스나 드라마 속 얘기일 뿐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한 척하며 살아온 집이었죠. 제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없이 그래, 또 한 살 더 먹었네, 가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그 말투 뒤엔 언제나 그날 용돈 10,000원이 말없이 구겨진 채 제 방 책상 위에 올라와 있곤 했죠. 그땐 몰랐어요. 그 10,000원이 아버지가 하루 중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남긴 하루치 품삯이란 거려. 어머니는 밝은 분이었어요. 성격도 유쾌하고 동네 누구랑도 친했죠. 아버지가 무뚝뚝한 대신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위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처음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작은 원룸 한 칸짜리 병실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몰래 따라 나섰죠.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아버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계셨어요. 이게 다 내 탓이지.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 기억 속 아버지의 첫 번째 눈물이자 유일한 후회였어요. 어머니는 6개월 후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은 위로는커녕 이제 너도 철들어야지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버지는 말이 더 없어졌고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안의 일상 언어가 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시절 전교 10등 안에 들던 제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현우야, 넌 공부할 애야. 너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 막노동을 뛰셨고 저는 방과 후엔 무조건 알바를 해야 했죠. 그 시절 저에게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오늘살이 있는가였어요. 대학 진학 대신 저는 고졸 취업 전형으로 소형 전자부품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160. 그걸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고 퇴근 후엔 무조건 술을 드셨습니다. 소주 한 병, 묵묵히 앉아 드시고는 혼자 잠드시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5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엔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고 장례비는 결국 대출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었더군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현우 씨 맞으시죠? 고 김정호 씨의 아드님. 맞으시고요? 아버님이 생전 남기신 채무 관련해서 상속 여부 확인 드릴 게 있어서요. 빚이 있다고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카드빚, 사채, 병원비까지 모두 합해 2억 3천만 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저한테 절대 빚지지 마라. 남한테 손 벌릴 바엔 굶어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뭔데요?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네. 고지서 확인하셨죠? 원리금 포함 이 정도고요. 연체된 건 3건, 그 외엔 이자 조정 신청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상속포기 진행 안 하시면 전액 채무 승계되십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아침에 2억 3천의 빚쟁이가 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야, 그거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냥 포기해. 아빠가 숨긴 거잖아. 너 인생까지 망치지 마. 근데 이상하죠.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숨겼는지, 왜 그 많은 빚을 남겼는지 묻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어요. 빚을 남긴 아버지를 내가 외면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허름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병원비 계산서, 손때 묻은 전단지, 사채업체 명함들.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 하나. 현우 학자금 대출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내가 막자. 내가 갚자. 그 애는 내 인생 전부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떠안았는지. 저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저한테 넘기세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자입니다. 낮에는 공사장 일용직, 주말엔 대리운전. 주 7일 근무에 하루 평균 수면 4시간. 그렇게 살아도 빚은 줄지 않더군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사채업체에서 문자로 협박이 옵니다. 김현우 씨, 금일 이자 미납입니다. 추심 절차 진행 예정. 이제 남은 건 신용불량뿐이네요. 연락 주세요. 가끔 사람 구실이 뭔지 헷갈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겨우겨우 먹고 자는 건 버텨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친구 만나고 미래를 그리는 건 사치입니다. 제 통장은 매달 28일이면 영원이 됩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아버지가 남긴 각종 카드사 채무. 그 모든 걸 갚고 나면 제게 남는 건 구멍난 운동화 한 켤레와 컵라면 한 봉지예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 씨. 맞죠? 고개를 돌리니 어딘가 낯익은 얼굴. 수수한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죄송한데 어디서?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K생명보험 FP 김정은입니다. 예전에 아버님 담당했던 설계사예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네, 김정호님. 처음 뵌 건 10년 전쯤 암보험 상담하면서였어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연락드렸었죠. 사실 마지막 상담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왜요? 지금 저를. 김정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맡기신 서류예요. 혹시라도 언젠가 아드님이 힘들어지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보험증권, 자필 메모, 그리고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내가 혹시 죽고 나서라도 현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빚은 내가 만든 잘못이지만 갚는 건 그 애의 몫이면 안 된다. 죽어서라도 그 애 등에 짐 하나는 덜어주고 싶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가 언젠가는 제게도 넘어올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격이 지정 수익자 없음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망보험금 5천만 원. 하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법적 상속인 확인 중이라며 보류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도 지급이 안 됐죠? 아버님께서 예전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우편 통보가 실패했고요. 수익자 지정이 없어서 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법원에 상속인 확인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문제였어요. 그분은 평소 저희 집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 상속자 확인 통지서를 받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거 우리 형이 내 이름도 적은 거 맞을 거야? 나도 법적 상속자고 이거 반 나눠야지.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삼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을 나누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족은 가족이지. 내 몫은 받아야겠어. 법적으로 정당하잖아. 저는 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생전 부양 사실, 실제 생활비 및 의료비 지급 내역, 그리고 제가 떠안은 빚 관련 자료까지. 이 모든 게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실질 상속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였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역시 법적 권리를 가진다 는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보험금은 법적 상속 지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억 3천의 빚은 내가 전부 떠안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보험금은 가족 모두와 나눠야 한다. 그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전 잠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정은 설계사님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우 씨, 이대로 끝내지 마요. 사실 저도 그 보험을 설계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상한 점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망보험 외에 다른 자산도 몰래 준비해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반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중 절반은 내가 가져야지. 우리 형이 나랑 피 안 섞였냐? 삼촌의 목소리는 뻔뻔했고 법원 결정문을 쥔 그의 손은 지극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전 그 순간 내 모든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혼자 짊어져 온 빚,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지난 3년의 고통,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가 지금 당당히 절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셨어요? 그건 바빴지. 장례식 때는요? 현우야, 가족끼리 그걸 따지냐. 그럼 아버지 빚도 좀 가져가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2억 3천 빚이 제 이름으로 붙어 있는데. 삼촌은 표정을 굳히고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건 네가 바보처럼 상속 포기 안 해서 그렇잖아.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역겹고 추했어요. 며칠 후 김정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현우 씨, 말씀드렸던 그거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이 문서를 제가 카피해뒀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봉투 안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글씨였지만 너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5호동 78번지 지하보관소 계약자 김정호. 보관물 A형 철제 금고 1, 서류 파일 1. 비밀번호 0107. 이게 뭐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없어지면 혹시라도 현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그날 바로 저는 광명시로 향했습니다. 지하보관소는 허름했고 안내실 직원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겨우 열쇠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금고. 먼지에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0107. 제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현금 1천만 원과 봉투,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우야, 내가 이걸 열었다는 건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겠지. 이건 너한테는 비상금이고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야.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금고 안 현금 1천만 원. 그 순간만큼은 누가 준 세상 전부보다 값졌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가입한 기업형 유족연금 관련 문서였죠. 회사에서 사망 시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고 그 수령 조건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계유지자이자 부양 자녀일 경우 전액 수령 가능? 즉, 삼촌처럼 다른 가족이 수령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류가 유효성 판단 중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서류 하단에 수익자, 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전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니던 경기도 시흥의 공장. 그곳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호 씨요? 기억납니다. 여기 꽤 오래 계셨죠? 근데요. 사실 그분, 해고 아니었어요. 네. 자진 퇴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었고, 그냥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셨어요. 공장에선 실종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유족연금도 진행을 못한 상태였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아버지의 실종 처리 및 생존 여부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호 씨요? 기록엔 사망 신고로 되어 있는데 실종 처리 후 가족의 요청으로 사망으로 정정된 걸로 보이네요. 정황상 아버지는 생전 어떤 이유로 회사와의 연을 끊고 유족연금도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다시 김정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 아버님이 남긴 또 다른 연락처 하나.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연락처요? 네, 정확한 상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아버님이 통화를 하시다가 메모하신 번호였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라고 했었죠. 김정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번호는 일반 전화번호도 아니고 02로 시작하는 고전적인 지역번호였습니다. 혹시 법률사무소인가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분위기도 좀 묘했고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3일 회계법인 김성균 이사입니다. 혹시 김정호 씨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실례지만 당신은? 저는 김정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현우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보관 중인 유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오실 수 있으신가요? 유언 공개는 반드시 법적 상속인을 대면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와 달리 고급 회계 자산관리 전문 법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회계사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우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서류는 고 김정호님께서 3년 전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입니다. 해당 유언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요? 김현우가 고인의 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 할 경우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해당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사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현우의 아버지 김정호다. 내가 아들에게 빚을 남긴 건 사실이나 그 모든 빚은 사실 내 의지가 아닌 조작과 사기의 결과였다. 나는 과거 재직 중인 공장에서 내부 비리를 목격했고 회계장부 조작에 연루될 위기를 겪었다. 그때 사측의 협박으로 인해 내 명의로 수차례 대출과 계약서 서명을 강요당했다. 회사를 떠난 후에도 그 빚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남았고 나는 이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내 사망 후 아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경우를 대비해 김성균 이사에게 모든 자료와 녹취를 맡긴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들 지금도 남아있나요? 물론입니다. USB, 인쇄 기록, 통화 녹음, 당시 공장 내부 CCTV 캡처본까지. 고인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회계사는 조용히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증거를 기반으로 해당 회사의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전담 변호사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내가 지금껏 몰랐던 삶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실종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그 진실을 단 한 사람, 아들인 저만이라도 믿어주길 바란 거겠죠. 며칠 뒤 저는 김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진실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셨어요. 나는 세상한테는 졌지만 아들한테는 절대 지고 싶지 않다. 당신이 지금 이걸 찾은 걸 보면 아버님이 이긴 거 맞네요. 가방 안에 서류를 꺼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방대했고 치밀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세무조사를 피해 장부를 조작하던 정황, 아버지가 대표와 나눈 통화 녹음, 심지어 퇴직 전날 작성된 강제대출계약서 사본까지.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대표가 아버지에게 종이 뭉치를 밀어주며 이것만 처리하면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 직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시작되었죠. 사측은 자의적 퇴사
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아버지는 그날부터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전 회계사에게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조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응징은 고발 기사였습니다. 회계사가 소개한 언론 기자에게 아버지가 남긴 자료 일부를 제공했고 곧이어 퇴직자에게 빚 떠넘긴 중소기업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포털 메인의 기사가 걸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현우 씨,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 아버님과 있었던 일은 안타깝지만 지금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말이죠. 합의요? 네, 저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과문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사과문은 포털 뉴스 첫 화면 광고로 올리시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저는 프린트한 문서를 건넸습니다. 김정호 씨는 회계 조작의 희생자였으며 우리 회사는 그에게 사과합니다. 그의 명예는 복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언론에요? 네, 안 하시면 저희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형사 고발 절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사장 명의의 사과 영상까지 업로드되었습니다. 고 김정호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삼킨 수모와 부당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은 삼촌 차례였습니다. 제가 보험금 분배를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삼촌은 여전히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저는 조용히 회계사가 준비해준 자료 파일을 삼촌 앞에 놓았습니다. 삼촌, 이게 뭔지 아세요? 뭐야? 무슨 서류야? 삼촌이 받으려고 했던 그 보험금. 그 돈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게 너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지. 아뇨. 이건 아버지가 억지로 떠안았던 회사의 불법 채무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나온 보험금이에요. 삼촌이 그 돈을 절반 받겠다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난 법적 상속자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감정 갖고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건요? 저는 탁 하고 판사 앞에 회계사 입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의 유언장과 공증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경위가 회사 내부의 불법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소명서와 증빙자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분배는 김현우 씨 단독 수령으로 결정합니다. 그날 삼촌은 법정을 나가며 씩씩댔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가족이면 아버지 장례식에 왔어야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버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으며 그 이름은 회사의 전직 근로자 명예의 전당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유족연금과 보험금 일부를 바탕으로 부채를 일괄 상환했습니다. 그동안 날 괴롭혔던 추심 문자, 압류 통보, 미납 고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비대 찌든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이름이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가장 통쾌한 응답이었습니다. 빚이 모두 정리된 날. 나는 처음으로 아무 알람 없이 눈을 떴다. 휴대폰의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이자 연체라는 알림도 없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나는 문득 아버지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묵묵히 출근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땐 왜 그렇게 무뚝뚝했을까? 왜 내게 웃어주지 않았을까? 왜 당신의 아픔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안다. 아버지는 나에게 기회만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그분이 매일 아침 일용직 대기하던 광장. 밤마다 소주 한 병 들고 앉았던 공원 벤치.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봉안당. 엄마. 아빠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어. 나는 이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이제야 정말 이해해. 나는 아버지의 유골이 모셔진 작은 납골당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아버지. 이젠 정말 편히 쉬세요.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사람들 속에 나를 다시 놓아보려 애쓰기도 했다. 오래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했고, 작은 커피숍에 혼자 앉아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 안에 싹튼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나처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정호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큰 재단도 아니고 거창한 명분도 없었다. 단 한 명이라도 가난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첫 장학생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홀로 돌보는 고등학생 누나였다. 그 아이가 수줍게 편지를 보내왔다. 제가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도 아마 이 아이를 보고 웃고 계실 것 같았다. 내 삶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나는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아버지, 이제 저 아버지 닮았단 말 좋아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은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키워낸 사람. 정말 죽는 그날까지도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남기려 안간힘을 썼던 사람. 그분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젖은 작업복과 굳은 손마디로 그걸 보여주셨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꼭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늘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유 모를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말하지 못한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스스로를 잊어가고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안다고는 못하겠지만, 단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져 온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반드시 당신을 이해할 누군가가, 당신을 닮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 김정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라져서 고맙습니다.